자, 지금부터는 증거 파트입니다. 자, 증거에 의 나와 있죠? 의는 읽어보시고, 자, 의미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증거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란, 자,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예를 숙지해 두세요.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 서류, 증거물인 서면, 상해 진단서, 공판조서, 피고인, 피고인의 신체와 같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증거 방법이라 한다. 이 증거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증거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증인이 증거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증인을 통해서 뭘 얻어내겠습니까? 증언을 얻어내죠. 그리고 이 감정인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감정 결과인 것이고, 그리고 이 증거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성질이라든지 형상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증거 서류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이 증거 서류의 의미라든지 내용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자백을 얻어낼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증거 자료로서 사례가 됩니다. 됐고, 자, 증거의 종류를 보죠. 자,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가 있는데, 이 직접 증거란, 자, 요증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라든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자백과 증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직접 증거라 합니다. 자, 간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하는데 범죄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한다 해서 이것을 정황 증거라고도 불립니다. 그 예를 보면, 자,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이 지문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이라든지 상해 결과에 있어서 이 상해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증거의 사례가 되죠. 이 상해 진단서 있죠? 이 상해 진단서는 뒤에 판례가 나오겠지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한번 체크하시고요. 숙지해 두세요. 지문 동그라미 치시고, 혈흔 동그라미 치시고, 진단서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에 속한다. 숙지해 두세요. 자,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판례 나와 있죠? 빨간 펜으로 상해 진단서 동그라미. 그렇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 말은 간접 증거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양자와의 관계. 자,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이 요증사실이라 하는 것은 증명을 요한다는 거거든요. 증명을 요한다는 그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자, 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구별은 증거 법정주의에서 의미가 있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끊고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존하는 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현행법이. 그래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간의 증명력에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직접 증거를 배척하고 간접 증거를 채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증거를 채택하고 간접 증거를 배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 재량이다? 법관의 재량이다 이 뜻입니다. 됐고, 자, 밑에 판례 가보자.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유죄의 심증은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어도 된다. 그쵸?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도 이 간접 증거 나와 있죠?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한 다음은 틀립니다. X. 자,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친다. 는 것까지 숙지해 두세요. 기출 많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도 간접 증거 나와 있죠? 개별적으로는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이 간접 증거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 종합적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리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숙지해 두시고, 자, 그 밑에 이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 있죠, 중죄. 중죄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끊고요. 그리고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죄 있죠?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 간접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그것도 이 간접 증거만 갖고서도 살인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꼭 시체가 발견되어야지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다음, 자, 이 판례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요. 별표를 하나 박아두시고, 자,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데 여기서는 이제 살인죄를 말합니다. 살인죄라고 명시적으로 인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동그라미 유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요 한 줄짜리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간접 증거에 의해서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자, 증명이 자,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두 번째는 그 하나하나 간접 사실 사이에 있어서 모순 접촉이 없어야 한다. 또 논리와 경험 법칙, 과학 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지문이 참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도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유죄 인정은 범행 동기, 수단 선택, 과정, 전후 태도 등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그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의 압도적인 우월한 증명입니다. 밑줄 닦으시고 요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도 보면 역시 간접사실 나와 있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때 이 간접 증거가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밑에도 간접 증거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간접 증거 증명력에 한계가 부딪혔을 때에는 또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돼야 하는데 이것도 발견되질 않아요. 그랬다면 자, 이 간접 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상 이념에 부합하다고 봤습니다. 어떨 때? 간접 증거만 존재하고 증명력에 한계가 부딪혔을 때, 또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뭐다? 증명력이 떨어진다. 는 것까지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도 숙지를 해두시고요. 자, 우리 판례가 요 간접 사실을 증명할 때 증명력이 있다고 본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죠? 그쵸?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위를 부인할 때, 그쵸? 범위를 부인한다면 간접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때, 도 마찬가지로 혐의 부인입니다. 범죄 부인, 범위 부인, 혐의 부인이죠. 여기도 공모의 점을 부인했단 말은 혐의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물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이 간접 사실을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도 여기 주관적 요건 나와 있었죠? 주관적인 요건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의라든지 여기 공모라든지 이걸 부인하고 있다면, 목적이라는 것도 부인하고 있다면 그때는 간접 증거, 밑에도 간접 사실, 정황 사실을 종합 판단해서 이 고의라든지 목적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B를 칼빵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래요. 난 살인죄를 저지를 생각, 나는 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 오리발대로 피신조서를 작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칼빵을 맞아서 사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오리발 내민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범행 도구에 쓰였던 칼, 도구, 그리고 어디를 찔렀는지, 몇 번 찔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럼 어디를 찔렀다, 몇 번 찔렀다, 살인 도구는 뭐였다, 이런 간접 증거를 가지고 고의를 추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겉함기죠. 겉함기 검사 결과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겉함기 결과. 겉함기를 왜 쓸 것 같아요? 피고인이 범위를 부인하니까 겉함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겉함기를 써서 얻어진 결과,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간접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랬을 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했을 때,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성이 없어. 그리고 그 자체가 모순되어 있어. 그래서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랬을 때 뭐다? 그랬을 때 역시 간접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녀간의 정사도 이 정사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정사 얘기인데 강간이나 간통,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범죄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적 증거, 직접적인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할 수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왜요? 정사니까. 밀실에서 하는 거잖아.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뭐 목격자라든지 증인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밑에 피해자의 범해 전말에 관련된 증언을 토대로 하여 전후 사정에 관련된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련된 증언들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 전말 자체를 간접 증거로 하여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떨 때? 남녀간의 정사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된 강간, 성범죄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간접 사실 증명으로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뚜렷한 확증이 없어요. 확증이 없다면 직접 증거로도 간접 증거로도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썼다면 체증 법칙을 위배했다고 봤습니다. 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직접 증거도 없고 뭐 간접 증거도 없어요. 그치? 종합해 보더라도 이게 부족해. 그치? 직접 증거는 아예 없고 간접 증거는 있긴 있는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해 보아도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증거로 못 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별표되어 있는 것들은 다 기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나오죠. 인적 증거는 줄여서 인증이라 하고 물적 증거는 줄여서 물증이라 합니다. 자, 인증은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서는 증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피고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례가 되고요. 물적 증거, 물증의 사례로서는 흉기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위조문서, 그 다음 무고죄에서 무고장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됩니다. 서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서증. 이 서자가 글 서자잖아, 그치? 그래서 서면이 증거가 되는 것을 서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증거 서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거물인 서면의 예로서는 협박문서, 위조문서 등등이 있다. 뭐 허위 고소장 등등 쭉 나오는데 협박문서, 위조문서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 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어떻게 구별할래? 라는 거죠. 이 구별 실익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고지 방식에 있어서 증거 조사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증거 서류 같은 경우는 낭독 또는 내용 고지 방식에 의해서 하지만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 이외의 제시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법조문에 나중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됐고 판례 나와 있죠. 판례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었잖아. 낭독, 내용고지, 열람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 나와 있지. 제시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여기 제시하면서 낭독하거나 내용을 고지, 열람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인 서면 조사 방식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증거 서류 나와 있죠? 증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끊고 증거물인 서면 나와 있죠? 여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증거물의 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문 법칙 적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실익에서 요 기억하고 그리고 니은 두 가지 알아두세요. 여기 판례 나와 있네. 판례. 판례. 여기 수표가 뭐다?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증거물인 서면 같은 경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 전문 법칙 밑줄 그으시고 X.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본증이 있고 반증이 있는데, 자, 본증이란 거증 책임, 즉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을 반증이라 합니다. 이 거증 책임은 보통 누가 지죠? 보통 검사가 지죠. 검사가 지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합니다. 반증. 이것이 일반적인데 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증 책임 전환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거증 책임 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그때는 이 본증과 반증의 개념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이고요. 원칙적으로 누가에게 있다?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하는 것을 본증,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을 반증 이렇게 이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진술 증거가 있고 진술 증거가 있고 비진술 증거가 있는데 일단 진술 증거라 하는 것은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진술 증거는 여기 나와 있지? 흉기라든지 작물, 지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 사람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 법칙이 적용됩니다. 전문 법칙은 다음 시간에 배워요. 그렇지만 비진술 증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숙지를 해두시고 이런 것들이 개념이 하나씩 잡혀 있을 때 뒤에 증거 파트를 좀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원본 증거, 전문 증거는 읽어보시고 자, 실질 증거가 있고 보조 증거가 있는데 실질 증거 읽어보시고 자, 보조 증거에는 증명력을 증강하는 것이 이 증강 증거 그리고 반대로 증명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탄핵 증거 이 두 가지가 있다. 증강 증거가 뭐고 탄핵 증거가 뭔지는 읽어보시고 자, 앞으로 차차 배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증명력이라는 것이 있고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 능력이란 뭐냐면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1차로서 필기시험을 봐야 돼요. 이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어야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소송법에서 말하는 증거 능력이 구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구비가 되어야 면접 시험을 볼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증거 능력은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이 없으면 공판정에서 증거로 못 쓰여요. 그래서 이 관련 법칙이 있는데 요걸 좀 알아두세요. 1번 체크, 2번 체크. 자,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즉 범죄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 형사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증거가 되려면 자백배제 법칙. 이게 뭐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피고인이 자백을 하잖아. 그 자백이 고문 등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면 증거로 못 쓰여요. 그렇죠? 경찰이 또는 검찰이 고문을 해서 얻어진 자백은 자백이 아닌 거야.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못 쓰여요.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해도 면접실에서 면접을 못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짤 없이 예외 없이 무조건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해서 절대적 제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반면에 전문 법칙이 뭐냐면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거지. 이 전문 법칙은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로 못 쓰여요. 못 쓰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311조부터 316조까지 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로는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증거 능력과 관련된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능력 관련된 법칙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 법칙,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 줄여서 위수증이라 합니다. 전문 법칙, 지금 색깔 4개 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증거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기출문제집 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증명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여기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즉, 이 증거 능력이 자백배제 법칙, 즉 자백이 고문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야. 위법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야. 즉 적법하게 얻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증거 능력이 있으면 증거를 쓰면 되는데 그걸 쓸까 말까? 몇 점을 줄까? 면접관이 저 필기시험 붙어서 온 사람 저 수험생에게 내가 점수를 몇 점을 줄까? 그건 면접관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점 줄 수 있고 70점 줄 수 있고 50점 줄 수 있고 그게 증명력이라는 겁니다. 누가 매겨? 법관이 매기지. 법관이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력이야. 몇 점을 줄까?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있다면 증거에게 몇 점을 매길까? 실질적 가치를 뭐라 한다? 증명력인데 그 몇 점 줄까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해서 언제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관이 빵점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도 보시면 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 증명력의 문제는 몇 점 줄까 하는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라고 해서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과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번 체크, 2번 체크. 뭐라고요? 그렇지, 자유심증주의란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자백이 유일합니다. 그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면 근데 그 유일한 자백이 불리한 자백이야. 그러면 역시 유죄 증거로 못 씁니다. 그쵸? 못 써요. 그래서 별도의 보강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불리한 유일한 자백은 증거로 못 쓴다. 그래서 별도로 보강 법칙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뭐다? 증명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판조소의 배타적 증명력이라는 부분도 배우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판조소에 기재됐잖아요. 공판조서, 즉 법관 앞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서만 갖고서도 100% 증명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심 증지를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자유심 증지를 제한하는 예외적 사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증명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증거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 네 가지는 증거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세 가지는 증명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